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뉴스 프리핑, 뉴스를 풀어주는 분 프리랜서 아나운서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라디오 또 예스의 팟빵 앱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팟빵 앱으로 오창석 화이팅. 기대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해주세요. 창석 씨 늘 하듯이 잘할 거예요. 화이팅. 친척 풀었습니까? 네, 친구 좀 풀었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 댓글이 많아요. 시간 맞춰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잘하고 있네요. 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네. 부담감 없어요?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차피 제가 읽는 거고. 아니 뉴스는 오창석 씨가 풀이해 줄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풀이해드리는데 네. 당황스러운 멘트를 날리실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회담에 대해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북미회담에 대한 낙관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사실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이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선희 외무부 부상은 펜스 그리고 김계관은 볼턴을 매칭하면서 리비아식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폐기 후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내 강경파들을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강하게 붙음으로써 북미회담이 잘못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말로써 다시 한 번 더 순항할 것이다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끝입니까? 네. 그런데요. 네. 그 폼페이오가 나쁜 합의는 선택지 아니다. 이것을 낙관으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까지 폼페이오는 계속해서 비둘기파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네. 계속 평화, 합의, 잘 될 것이다, 낙관론. 근데 반대로 볼턴 같은 경우에는 매파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네. 안 된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양쪽이 계속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서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폼페이오 이 말만 가지고 미북 회담이 낙관적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이 북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랬습니까? 네, 그 내용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거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거래에 있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옆에 둬서 이 거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잘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존 볼턴과 펜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강한 의견을 부딪히되 결국에는 큰 거래를 가져오는 마지막 해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네,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본인의 2020년 재선거까지 저는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주도하는 데까지 이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홍준표 대표의 말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는 단일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지난 23일 천안 유세 현장에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들끼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보들끼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일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얘기가 없었습니까? 다른 야당?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 역시 홍 대표 발언에 환영을 한다라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사 메시지를 표현을 했고요. 단일화를 위한 심리적 장벽이 제거된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 17일부터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22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던져놨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 후보 등록일인 오늘 5월 24일과 25일은 단일화가 어렵지만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7일 이전에는 단일화를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예스 앱으로 오 아나운서 숨 쉬면서 말하세요.
긴장 푸세요. 평상시처럼. 네. 천천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정당 차원이 아닌 후보끼리라고 말한 거는, 정당 차원에서는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야합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야당의 이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대로 돌아와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정당 차원에서면은 당대표의 결정과 당대표의 어떤 정책적인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예. 또한 현재까지는 지역 후보들은 지역 후보들끼리 교류가 잦기 때문에 개인 간의 단일화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손학규 후보가 송파을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략 공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아직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는 정당한 예비 경선을 거쳤지 않습니까? 당초 송파을의 박종진 후보가 6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당한 선거를 거쳤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위원장은 경선 1위를 공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정치는 더 큰 원칙이 있고 선거에 이겨야 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음 정계 개편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더 큰 원칙이다 라면서 생각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손학규 위원장이 여기에 이 지역에 가서 이긴다고 한다면은 이기하기가 맞을 것도 같은데요. 네네.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나 분위기나 선거 판세를 보면 손학규 위원장이 들어가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미리 지금 다 정말 경선 룰에 의해서 정당하게 뽑힌 후보가 쫓겨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할 것 같은데? 네, 정당적 차원에서의 이미지도 역시나 하락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선거는 출마하는 명분과 구도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파을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최재성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박종진 후보와 배현진 후보가 확정되었을 때 예비 언론인 선거전이냐라는 구도 조명이 있었는데 손학규 후보의 출마는 명분도 없고 그 어떠한 구도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 좋은 영향을 볼 수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네 번째 소식 오늘 하루 SNS에 가장 들끓었던 내용인데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변론을 조금 분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데요? 네,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낙태죄 폐지 반대가 기존의 낙태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의도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그 책임만 면하려는 사람으로 인간적 폄훼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모독적일 수 있는 발언인데요. 네. 법무부가 공개 변론 요지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일단의 의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진하게 배어 있다.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고요. 낙태죄 관련해서는 결국은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해석을 해서 어떠한 것이 더 옳으냐, 어떠한 것이 이 사회적으로 국민인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접근을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5월 25일이죠. 내일은 아일랜드에서는 진보적인 임신 중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폐지 반대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 국민적으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젊은 청년으로서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권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갈 사람이 출산이란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취업과도 맞물려 있고 가족 계획도 맞물려 있고 심지어 출산하고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인생의 미래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쟁 자체가 조금 거부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토론과 논쟁의 장이 좀 활발하게 해졌으면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MBC가 의결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징계 요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회와 그리고 위원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하에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손방망이 처벌이다 아니면 강력한 처벌이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여론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걸 구분 못하는 방송과 직원들을 써야 하나 어떤 6개월 감봉 정도가 아니라 해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MBC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여기 결정에도 역시 이 정도 수준을 교육해야만 알고 있는 것인가 언론인의 드높던 위상은 어디로 갔나 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2번인가요? 네, 사과를 했고 연출진들, 출연진들 다 사과했고 또 방송도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진 일부를 내보내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 너무 좀 심한 처사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네. 현재까지로는 세월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리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은 아직도 이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의 조상우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선수들 본인들은 좀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경찰 임의 동행도 거부했고요. 두 선수는 신고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수 중에 한 명은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한 명은 합의하에 한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미혼인데요. 박동원 선수는 결혼을 한 기혼자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 박동원 선수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출범할 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해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납니까? 저요? 예. 저는 86년생이라. 태어나지 않았군요. 미안해요.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어땠습니까? 친구들을 풀어서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 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했어요? 그래요. 네, 내일은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예. 하루하루 이슈를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승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창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도전한 후보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제주도 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대림 후보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대림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념으로 출마의 변부터 한마디 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문대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에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복지입니다. 평화가 산업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 상태 회복을 주도해왔고 이제 한 번 더 평화 통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저 문대림이
그 역할을 자신 있게 해내겠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넘나드는 소통 그리고 공감 능력으로 제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습니다. 더 큰 제주보다는 도민이 호주머니를 채워드리는 더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인 제주, 제대로 된 제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마 예변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당 지지율도 높아요. 네. 그래서 TK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앞서가고 있는데 제주도도 앞섰다가 지금 뒤집어졌다, 엎쳐비치락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초반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골프장 명예회원과 관련해서 차별적으로 문자가 살포가 됐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0만에 이르는 도민들에게 이제 악성 기사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전파된 이후에 정확히 맞았죠, 제가. 그래서 지금 휘청거렸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최근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명을 하세요. 골프장 명예회원권 같은 경우에. 골프장 명예회원은 사실 한 500 지역 인사 500명 이상에게 회원권을 받은 게 아니고요.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억에 이렇게 거래되거나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과정에 이제 골프장 이용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문제 없을 것으로 하고 생각했던 저희가 어쨌든 판단 착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게 몇 억대가 되는 회원권을 뇌물로 받은 것처럼 이제 호도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과하지 않느냐. 제가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사에 신중하겠습니다마는 명예회원으로 등재된 이름이 올라간 것인데 그 증을 받아서 그 증이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선전되는 것은 아무리 선거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측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 이제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 앞으로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약간 하락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원희룡 지사 현역 프리미엄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번 민주당 경선 세게 붙으셨잖아요. 네, 세게 붙었습니다. 세게 붙다 보니까 경선이 끝나가도 하합을 하지 못했다. 원팀이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이제 아직 해결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과정상이 있습니다. 과정상이 있고 이제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의 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앙당 선대위는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마음을 열고 이제 어쨌든 도정 운영을 이제 어쨌든 함께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남 후보 측하고는 연락이 좀 됩니까? 연락을 해봤습니까? 네, 잠시 뵙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확실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 없으셨나 보죠? 네, 좋은 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 제주도가 다른 지역이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도 조금 적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도 했고. 과거에 이제 무소속의 자살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무소속 제주도의 이제 그러니까 4.3의 피해,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어차피 또 이제 과거에 군사정권이 여당인 시절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 당으로 들어가는 입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0년도 이후에 정당 정치가 진전을 보이면서
무소속 당선 경향은 이 자체를 감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당선은 과거의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6.13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힘을 쓸 수 있는 기반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후보들보다는 무소속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현직이고요. 예. 대권 후보 반열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제주도 지역에서. 아니죠. 자천 타천이죠. 아하, 예. 본인이 이제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죠. 네, 인지도 면에서는 당연히 앞설 테고요.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후보님, 네. 그 원희룡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 원희룡 후보가 그 폭행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후보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가서 이게 막아서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본능적이죠. 본능적이었고요. 그때 저는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이게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아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보니까 계란인데 그 계란도 맞지 말아야 되는데요. 맞았습니다. 예. 어떤 형태든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원 후보 4년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낙제점이라고 빠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서울에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내려왔었고요. 예. 또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도 없었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성의도 없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성과도 없었던 그런 도정이다. 그래서 준비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고 성의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던 그러한 도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선 확정 후 논의라는 정책 결정 과정이 많았어요. 제2공항이라든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쓰레기 요일별 배출배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먼저 결정하고 후에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방식이 결국 소모적 갈등만 이제 유발했고 그래서 제주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공회전만 한 그러한 4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공항. 네. 그 원희룡 후보가 폭행당했던 것도 바로 제주 제2공항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네. 원희룡 후보는 제주 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일 테고 지금 어떻게 후보님은 재검토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제2공항은 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공항이 제2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저희 대통령의 공약이고 저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용역 결과가 엉터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카오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적용해서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역을 놓고 용역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다르게 나와요. 이제 기상이라든가 공역 부분이라든가 기상평가 공역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2012년 용역 결과와 15년 용역 결과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500년 살던 그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이게 국가적 사업이고 꼭 떠나야 된다면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왜 떠나야 되는지 왜 여기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걸 좀 보여줘라 이겁니다. 예. 사실 그분들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니거든요. 예. 아무리 국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판단하고 국가가 홍보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들은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이건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 이제 진행될 것이거든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기준
의해서 입지 선정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그때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 예. 갈등을 갖고 가는 게 이제 급하다고 갈등을 받아안고 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인 건 맞고요, 그죠? 포화 상태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진행 중이고요. 올 10월에 마무리되는데 한 3,175만까지는 받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민주성에 대한 접근, 이것은 뭐 매우 필요하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입주지 선정부터 다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가 제2공항 부지가 될 수 있고요. 아,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석 공항이든 뭐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제2공항 부지든 아니면 뭐 그 기존 공항 확장이든 어느 것이든 열어놓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제2공항 추진을 안 하겠다거나 그 해당 부지를 뭐 옮겨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은 아닙니다. 예. 네. 그 대표 공약으로 평화의 제주 사람 중심 맞습니까? 슬로건이라고 네. 보면 됩니까 이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평화의 섬 제주가 이제 2005년도에 선포가 됐는데요. 예. 이제 사실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이제 국가 폭력의 희생이터고 국제 전략의 희생이터 아닙니까? 4.3 사건이라는. 그런데 이제 모범적으로 화해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진정 이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을 모아서 오시게 해서 아시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 인권 선언을 하게 하고 결국에 아시아 인권 재판소를 제주도에 이제 설치해서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섬 제주로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3, 40초만 드릴 테니까요. 문대림 뽑아달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예. 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생 현장 정책 중심의 선거, 정책적 비전, 정책 소신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친구 같은 도지사, 이웃 같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 모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문대림 힘있는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돼서 제주의 현안 힘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였고요. 참고로 원희룡 후보는 지난 4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다는 거 밝혀드립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2번 갱도와 간축소 폭파했고요. 오후 2시 17분에 4번 갱도와 단야장 폭파, 4시 2분에 3번 갱도와 간축소 폭파. 이 모든 장면은 한미 중러영 5개국 기자가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10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고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은 31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이미 후보들 간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지난 5월 16일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인터뷰 진행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 등록하셨어요? 네, 오늘 10시에 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폭파 폐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네. 남북 화해 모드 또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하고 지금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사실이죠. 네.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분단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남북 교류 협력, 특히 경제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예. 혜택을 많이 볼 테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오늘 그 하루 종일 실검에 자유한국당하고 이재명 시장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예,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국민들께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뭐 한다고 하더니 결국 했는 모양이군요. 예. 이거는 어떻게 저번에 법원 판결로 공개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원래 자유한국당이 법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죠. 예. 뭐 법을 무시하고 뭐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러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 소속 대통령 2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런 집단이라서 뭐 저지를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사생활에 관한 네거티브가 분명하고요. 예. 또 법원이 명확하게 금지한 거를 무시하고 지금 위법을 감행하는 것이고 이미 그 이전에 2014년 선거, 뭐 2015년, 16년, 17년 막 계속 반복됐던 건데 이미 이런 점들이 다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떻게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이고요. 예.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은 꼭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되겠고, 제가 이분들한테 특히 남경필 지사나 자유한국당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 국민들은 링 위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멋있는 승부를 하길 바라죠. 근데 정상적인 승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링 밖으로 내려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진흙탕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자세인데요. 그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남경필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이런 걸 공격하는 건 가족사를 끌어들여서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네. 가족사 네거티브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다. 네.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사연이야 많지만 예. 여튼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고 뭐 폭언한 건 또 사실이니까 예. 제가 잘못했지요. 또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또 사과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공직자 있거든요. 공직자한테 정말로 힘들고 꼭 해야 될 일이 이제 친척 비리를 막는 건데 이게 이제 가까운 형님의 시정 개입 또 뭐 인사청탁, 이권청탁 뭐 이런 것들을 막다가 생긴 갈등에서 시작됐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 폭언을 어머니한테 하고 또 심지어 어머니를 때려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가족 간에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이런 문제로 생긴 다툼을 몰래 녹음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몰카 비슷한 건데 그거를 틀어놓겠다.
뭐 제가 욕한 걸 뭐 부인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 인정하고 있는 판에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특히 우리 남지사님은 제가 남지사님 사생활에 관해서 말하자면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저질 네거티브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 또 시사 평론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남경필 후보가 이걸 끌고 오면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전 투구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는 거죠. 남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평상심을 유지할 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게 선거전에 들어오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가까운 그런 비방이 과연 선거전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진흙탕 속에서 막 자신들의 모습들이 싸우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저라도 링 위에서 기다려야죠. 나름 규칙을 지키고 정책 알겠습니다. 정책 문제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대표 공약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은 경기도가 경기도다워야 된다. 지금처럼 서울의 변두리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들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자치정부 경기도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자. 이게 제일 핵심 공약입니다. 뭐 그거 제1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려면 삶의 질도 제일 높아야 될 테고 복지든 교육이든 의료든 뭐 이런 거 높아야 될 테고. 그 성남에서 하셨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다시 갖고 오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고 뭐 본인이 하셨던 거지만은. 그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비용의 고효율 정책들로 시민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성남에서 하던 정책들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다 도에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남시정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남시는 100만 명이고요. 경기도는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성남시장 할 때처럼 어떤 그런 좀 강한 스타일, 독불장군 이미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성남시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양심도 법도 없이 이렇게 시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저는 사실 뭐 경기도를 맡으면 성남시보다 훨씬 더 쉽게 사실은 도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상황이 정부가 방해하지도 않을 테고 또 여소야대가 되지도 않을 거고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경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일들 만들어서 새로운 경기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죠. 그 아까 제가 문대림 제주 후보랑 인터뷰했었는데 그 제주도 만큼 세게 붙었던 지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선 때? 후유증은 없습니까? 뭐 다들 공동선대위 뭐 위원장 맡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뭐 원팀으로 아주 손 맞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를 또 좀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남지사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논쟁이 가능하도록 좀 동문서답하지 말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를 들면 왜 채무가 2조 9,910억이나 있는데 채무가 없다고 거짓말하십니까? 이러면 그 채무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다 이런 답을 해요. 또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 싸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연정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가짜 연정이었죠. 말로는 연정을 하면서 독선을 했는데 준예산까지 간 일이 있거든요.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왜 연정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A를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원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얘기도 하십니다. 문 대통령과 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원래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분 아니에요. 예. 근데 1년 남짓 되자마자 바로 박근혜를 배신했죠. 제일 먼저 탈당해버렸잖아요. 바른당 갔다가 또 탈당했고 좀 센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으니까 문 대통령과 연정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치인은 일관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지 센데 붙고 시류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탈당했다 복당했다가 박근혜를 지키겠다가 문재인과 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언행 불일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그 토론장에서 한번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토론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토론을 주최하는 측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토론 주최 측이 경기도의 언론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남지선한테는 좋은 것만 묻고 저한테는 불리한 것만 물어요. 질문을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질문을 바꿔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주최 측의 중립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참을 했는데. 네, 그럼 공정한 기관에서 토론하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그 조선일보에 그 해경군 김씨 관련 신문 광고가 실렸는데. 이 광고를 내신 분들 혹은 또 지금 당 지도부에 이재명 후보 비토하는 내용의 자료집도 송부했다 그러는데 그거 내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 쌓였던 앙금 또 아마 그분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세게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앙금 쌓아서 이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문재인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있겠지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는 쪽이 좀 많이 관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게 누군지 궁금하다. 해경군 김 씨가 네.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사람이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저는 민주당 안에 그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고 이러는 게 우리 민주당이 당으로서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박원순 시장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냐 지난 경선에 대해서 하니까 사과하셨거든요. 이 의원님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글쎄 저는 제 자신의 예를 들면 경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제가 과한 점 인정한다.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인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는 거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혹여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게 있더라도 잘 되게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나쁜 의도로 나쁘게 간다면 그때는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면 같은 운명 공동체인 저를 믿어도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저의 토대가 될 우리 모두의 토대가 될 이제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를 비토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토한다면 나중에 또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게 저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인 것이고 입장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도 완벽한 인간 아니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책임져야겠죠. 섭섭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라고는 하나의 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잘 돼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좋아지는 거고 그 안에 이재명도 그 정치적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왜 제 발등을 찍겠습니까?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왜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돼야 하는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제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적폐 세력들이 경기도를 지배해 왔죠. 이제는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가진 토지와 뭐 권한과 예산 이런 것들이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도 높고 기회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경기도민들이 내가 경기도민이야 라고 경기도에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려면 말만 잘하는 사람 또는 거짓말을 마구 하는 사람, 실적을 과장해서 도민을 속이는 사람, 또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현혹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작지만 실천으로 증명을 해낸 실적을 가진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